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친정엄마 덕분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 친정엄마지만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경력 단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서 아이를 낳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워킹맘이라는 단어도 있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져보니 경력 단절이라는 말이 참 쉽더군요. 저출산 시대라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다양한 복지를 내세우면서도 아이를 가진 여성들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 기간 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지죠. 일의 효율이나 성과 측면에서는 그게 맞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국 상생, 인간은 남녀 모두 상생해야 하잖아요. 어느 하나로 치우치게 되거나 어느 한 성별만 살아남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한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적당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마음이 불편하네요. 더구나 저도 20대 30까지 경력 단절이라는 건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낳아도 반드시 일을 놓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런 일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는 사춘기나 초경처럼 여성이라면 꼭 겪어야 하는 일처럼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 젊은 여성분들도 그런 위기를 예측하고 휘둘리지 않기 위해 대비해야 해요. 그럴 필요성을 느꼈답니다. 저는 그 위기에 전폭적으로 휘둘린 사람이니까요. 저는 승무원이었어요. 제가 근무한 항공사는 저가 항공사이긴 했지만 국내 항공사 탑 5위 안에 드는 항공사였어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승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맨 처음엔 제가 예쁘장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승무원을 해보라니까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엔 제가 처음 공항에 가본 게 고등학교 수학여행이었는데요. 그때 승무원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 그리고 누군가의 여행길을 동행한다는 사실이 마음속 깊숙이 와닿았어요. 그 이후엔 학교에서 공부하는 외국어 시간에 게을리 공부하지 않았고 엄마에게 부탁해 더 심도 있는 외국어 수업을 듣기 위해 학원에 다니기도 했어요. 그리고 승무원을 양성하는 학원을 다니기도 했고 승무원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가장 좋은 항공서비스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붙어 전공 공부를 했어요. 그저 얼굴이 예뻐서 온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공부하는 저를 유난스럽게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저는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하기 전에 항공사에 취업했어요. 저가 항공사였지만 이직을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저는 만족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기 전까지 6년을 근무했네요. 송별회 때 아쉽다며 우는 후배들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해요. 고가의 선물을 챙겨준 선배들의 마음도 잊지 못하고요. 승무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여행에 동행한다는 점에서 큰 보람과 책임을 느끼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저의 행동 하나하나, 서비스 하나하나에 따라 그들의 여행 시작이 혹은 여행의 마무리가 달라지니까요. 물론 승객들의 태도나 언행에 따라 저희 승무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도 해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랬던 승객들보다 젠틀하고 감사했던 승객들이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는 그 동행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기도 해요. 고등학생 때부터
승무원이란 직업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 고작 6년을 하려고 그랬던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참,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비행을 할 줄 알았으니까요. 제가 비행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남자를 만날 때 제 들쑥날쑥한 스케줄을 이해해주지 못하면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난 사람이어도 헤어졌어요. 사랑보다는 제 커리어가 먼저였죠. 그래서 자주 헤어졌어요. 남자를 오래 만나지 못했고요. 남자들은 그럴 때 보면 애 같아요. 그리고 의심도 많고요. 승무원이란 직업이 그렇잖아요. 이 나라를 갔다가 저 나라에 갔다가 한 달에 몇 번씩 그런 일정을 소화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매번 여행이라고 표현한다거나 너는 매번 여행을 하는 건데 뭐가 피곤해서 연락을 안 하냐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면 다른 남자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승객과 바람 피우거나 외국인과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고 의심하기도 했고요. 저는 가뜩이나 비행과 시차 적응 때문에 피곤한데 그런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말했죠. 특히나 바람을 피운다느니 그런 말은 제 직업에 대한 모욕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런 말을 지인들에게 하자 이직한 승무원 중 한 후배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요? 묻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는데 후배가 계속 묻더라고요. 상대는 다른 항공사 기장이래요. 기장이니 괜찮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뭐 전혀 아닌 말도 아니죠. 그래서 소개팅에 나갔어요. 후배 말대로 기장이니까 비행하면서 있었던 일이나 고충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친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저와 같이 비행에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서로 비행 스케줄이 있어서 한 달에 고작 일주일 정도 만났지만 서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먹지 못했는데 속이 메스꺼리고 비행기 내부의 음식 냄새와 사람들 향수, 취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헛구역질도 나더라고요. 기분이 쎄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테스트기를 해보니 임신이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얼굴은 보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남자친구가 비행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는 비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휴가를 냈고 다음 주가 되었죠. 비행을 하고 와서 한숨 자고 일어난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당황하더니 결심을 했는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 손을 꼭 붙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감동했어요. 임신 사실을 말하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 하며 걱정했는데 믿음직스럽게 말해주어서 고마웠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다부진 말을 듣고 남자친구에게 버젓이 무슨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전 마음을 놓았는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없고 빚만 5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전 남자친구가 입는 옷이나 시계, 구두 같은 것들이 죄다 명품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그가 기장으로서 돈을 잘 벌 뿐만 아니라 부자이기까지 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빚만 5천만 원. 전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자신감으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자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명품들 다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야지. 뭐? 내 전세금?
그거 해봤자 6천만 원도 안 돼. 그 돈으로 뭘 구해? 정말 모아놓은 돈 없는 거야? 내가 뭐 어떻게 할 생각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봐. 뭐? 기장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돈을 모으냐고? 자기야, 나 승무원이야. 나도 기장 월급 대충 안다고. 매달 모을 만큼은 되잖아. 이 상태로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해? 저는 정신이 아득했어요. 게다가 그땐 이미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나 있었어요. 그리고 빠르게 다가오는 상견례 날짜. 역시 시간은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았죠. 결국 저도 남자친구처럼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전 오래 살았던 전셋집을 빼고 본가로 잠시 들어갔어요. 제 전세금을 결혼 자금으로 써야 했거든요. 그때 저희의 마음가짐은 결혼식이라도 하자였어요. 차근차근 하다 보면 길이 보이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일을 저지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어요.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어떻게 보면 결혼 준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받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물론 옆에서 남편 될 사람은 별 생각이 없어 보였죠. 상견례는 한우가 코스로 나오는 식당으로 예약했어요. 남편 될 사람이 예약했는데 처음엔 그 가격을 듣고 놀랐어요. 인당 15만 원이 넘는 금액이더라고요. 예전에 연애를 할 때는 남편의 이런 통큰 모습이 좋아 보였는데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마이너스를 빚을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건지.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를 하자 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안일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면을 어떻게 저는 몰랐던 걸까요? 연애 초반이라 너무 좋은 면만 봤나 봐요. 결국 저는 끝까지 남편의 의지를 꺾지 못했어요. 상견례는 한우가 코스로 나온다는 그 식당에서 진행되었죠. 시댁가족과 저희 가족은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서로의 로비에서 인사를 하고 룸으로 들어갔어요. 각자의 자리에 앉아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코스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며 소탈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저와 제 여동생을 보고 호호 웃었어요. 사돈어른은 딸만 둘이셔서 참 서운하시겠어요. 왜? 결국 딸들은 출가 외인이잖아요. 그게 다 옛말이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도 똑같죠 뭐. 아니다. 우리는 심하면 더 심했죠. 요새는 시댁 왔다가 친정 가지만 우리 땐 친정 가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머 너희들이래. 사돈아가씨 미안해요. 아무튼 지금 딸들은 복이죠. 어쨌든 친정에 가니까. 그래도 저희 집은 제사도 있어서 할 일이 참 많아요. 저희가 큰 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내고 싶어도 일이 많아 친정에 못 보낼지 몰라요. 저희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제가 이른 나이도 아닌데도 제 손을 잡고 울먹이던 엄마였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저런 말을 들으니까 엄마는 속이 아픈 것 같았어요. 젓가락을 잡는 손이 벌벌 떨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엄마 마음도 모르시고 육회를 질겅질겅 씹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식구이니까 하는 말인데 너 어디 가서 임신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요즘 시대가 발랑 까져서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하는 게 누구든 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집은 아니다. 그거 부끄러운 일이야. 여자는 어딜 가서나 몸을 조심을 해야지. 안 그러니? 안 그래요, 사돈어른?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도 임신한 티내지 말고. 어디서 물어보거든 신혼여행에서 가졌다고 해. 허니문 베이비. 알지? 그 말에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그렇죠. 사람 일에 순서라는 게 있는데 급한 것도 아닌 애들이 이래버렸으니.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돈어른. 그래도 이제 우리 식구니까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요즘 애들이 발랑 까져서 세상이 요지경이지만 참,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쵸? 우리 때야말로 결혼을 해야 매짐이 생기는 바로 그런 성스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아, 제 말이 길었습니다. 저희 그래도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닙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벙쪄서 이미 젓가락을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저는 가족들 눈치가 보여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 될 사람은 열심히 한우를 먹고 있더라고요. 정말 얄미워서 식탁 밑으로 다리를 때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혹시나 어머니 다리를 때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상견례가 끝나면 한마디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말이 안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스튜어디스라고 했나? 그래서 그런지 얼굴 하나는 반반해서 좋구나. 그런데 결혼하고 애도 있는데 계속 일할 건 아니지? 게다가 스튜어디스면 집에도 잘 붙어있지 않을 건데. 얘, 애 엄마가 그럼 못 써? 애 엄마는 집에 있어야지. 언제나 집에 있으면서 애들 키워야지. 안 그러니? 그리고 여자가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 요새 여자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예민한지 아니? 다 너무 욕심부려서 그런 거야. 여자가 할 일은 따로 있어. 특히 엄마가 되면 더 그렇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뭐 대학은 나왔니? 기장은 당연히 대학 나와야 하는 거 알지? 근데 스튜어디스면 그냥 서비스직이잖아. 그래서 내가 잘 몰라. 대학은 나왔니? 그래, 그럼 내가 하는 말 다 알아들었지? 괜히 육아휴직 쓰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어? 솔직히 말하면 그때도 저는 출근을 했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비행까지 하진 않았지만 지상직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속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배려였죠. 저는 일을 하면서 비행을 하는 게 그리웠지만 이렇게 버틸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을 그만두라고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별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 보니 동의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도 평생 주부로 사셨다고 남편 될 사람에게 들은 것도 같았어요. 저는 정신이 아득했어요. 그래서 별 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셨어요. 이래서 요즘 애들은 안 된다니까. 요새 애들이 그렇게 싸가지 없고 예의 없는 건 다 엄마가 집에 없어서 그런 거야. 알아? 다 그게 문제인 거라고. 너 설마 너희 애들이 그렇게 싸가지 없고 예의 없게 크길 바라는 건 아니지? 그거 다 부모 욕먹이는 일이고 다 부모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결국엔 내 말이 다 맞을 거고 다 이해할 거다. 시부모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제 반응을 살폈어요. 남편도 저를 빤히 보고 있었고요. 남편도 시부모님 말도 안 되는 말에 동의했던 걸까요? 그리고 제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어색하게 앉아있자 시부모님은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아, 안 되겠다. 나는 너희가 집도 아직 못 구했다기에 오늘 아파트 하나 계약하고 왔는데 그것도 48평짜리 아파트라고. 거기서 애들 키우면서 알콩달콩 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야. 너도 참 고집이 센 애구나.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대답 안 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는 남편에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어요. 남편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아니, 이 상황이 자랑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될 대로 될 거다라는 말의 뜻이 이런 거였을까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울고 싶었지만 겉으론 웃으며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죠. 그만큼 돈이, 집이 시급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나오자 시부모님은 이제서 활짝 웃었어요. 그러면서 가구도 해올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구도 다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 일주일 전에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 당일 제가 트럭에서 내리자 시부모님도 오신 거예요. 이사가 잘 되어가나 확인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오후가 되어 짐을 풀 때 시부모님도 이사를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짐보다 시부모님 짐이 더 많더군요. 그리고 가구를 할 필요 없다는 건 그 집에서 가구도 다 가져왔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놀라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더니 저에게 속삭였어요. 집을 해주신 게 어디야? 그것도 48평짜리 집을. 거기에 둘이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게다가 난 비행하면 당신 혼자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 그렇게 손 많이 안 가.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저는 시댁살이를 시작했어요. 48평짜리 집은 방이 4개가 있고 화장실이 2개가 있었어요. 안방은 당연히 시부모님 차지였고 화장실 앞방이 저희 부부방이었어요. 안방과 저희 부부방 사이에 거리가 있긴 있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는 불쑥 저희 부부방을 들어오셨고 문이 닫혀 있으면 노크를 하시며 문을 열어놓게 하셨어요. 닫으면 답답하시잖아 뭐라나.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셨겠지만 저희 부부, 아니 저에겐 자유란 없었어요. 제가 일을 하느라 집에 오래 있지 않았다면 견딜만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시댁의 압박으로 일을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시부모님과 부딪히는 일이 자주 발생했어요. 제가 이제껏 비행을 해서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했잖아요. 그런 뒤에 일을 그만두고서 마음이 헛헛해서 그런지 잠을 많이 잤어요. 사람이 공허하고 우울해지면 다들 그렇잖아요. 게다가 저는 일을 제 마음대로 그만두질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비행을 가는 날, 그게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일어나서 챙겨주질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불쑥 저를 깨우시더니 저를 마구 혼내시는 거예요. 너는 남편이 일을 나가는데 식사를 챙겨주지도 않고 배웅도 안 하고 그게 돈 벌어오는 사람에 대한 예의니? 나는 너처럼 게으른 애는 처음 봤다. 도대체 일은 어떻게 한 거니? 사람이 최소한의 대우는 해야지. 비행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아는 애가 어서 일어나지 못해. 당장 목욕물부터 받아. 네 남편 비행 전에는 꼭 반신욕하는 건 모르니? 그것도 모르는 애가 어떻게 내조를 한다고. 빨리 일어나지 못해. 어서 목욕물 받고 그 다음엔 새벽이니까 누룽지 끓여. 아니 이게 돈을 날로 먹으려고 그래.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비행이 일어나지 못할 때마다 저런 말을 하시며 저를 혼냈죠. 저는 억울했어요.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일을 그만뒀나요? 아니잖아요. 저한테도 마음을 다독일 시간은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런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제가 그러는 순간 싸움만 더 되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부탁해서 저를 깨워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미안해하면서도 저를 깨웠고 저는 겨우 뜬 눈으로 남편의 목욕물을 받고
끼니를 준비했죠. 남편의 짐을 다시 체크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남편의 구두도 닦아놓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오후든 언제든 그 루틴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군인이신 시아버지를 위해 새벽 5시만 되면 국이 포함된 식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철두철미하게 6시엔 집에 들어오셔서 그 시간에 맞춰 저녁도 준비해야 했죠. 그리고 음식을 하면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뒷정리도 해야 했고 집안 청소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조리 제가 해야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운전을 못하셔서 남편의 정복과 시아버지 군복을 세탁소에 맡기는 일도 제가 해야 했어요. 사실 세탁기에 돌려도 되는데 시어머니의 고집이었어요. 심지어 세탁소도 이전 동네에 단골이었던 곳을 고집하셔서 굳이 먼 곳까지 가야 했죠. 마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 동네에 자주 갔던 마트를 고집하셔서 거기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가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원두도 이전 동네에 있는 카페에서 공수해 오셨죠. 그래서 언제는 농담 삼아 왜 여기까지 이사를 오셨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커피를 우아하게 마시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연애를 했다고 하지만 내가 널 본 건 상견례 때가 처음이잖니? 내가 널 어떻게 믿고 우리 아들을 맡겨. 그러니까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 찾아뵙고 했어야지. 그리고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 힘든 비행하는데도 대우도 못 받고 살았을 것 아니야. 내가 그것도 몰랐을 걸 생각하면 눈앞이 아른거리고 소름이 돋아. 내가 상견지명이 있었던 거지. 이사 와서 내 행동 반경이 넓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네가 운전을 하니까. 뭐 여긴 깨끗하기만 하지 통 있는 게 없어. 저는 농담 삼아 한 말인데 시어머니의 가시돋친 말을 들어서 당황하기도 했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그러고 싶어서 일을 그만둔 게 아닌데 누구도 제 마음은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힘든 비행을 하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결국엔 내조를 하겠다고 일을 그만둔 건 제가 맞으니까 그리고 그 내조를 제대로 한 적도 없으니 반성하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 편을 드는 것이 지나칠 때도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연애를 했을 시절에 남편의 씀씀이를 보고 다른 기장들처럼 돈을 잘 벌고 부자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남편의 씀씀이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돈이 더 들 테니까 돈을 아끼고 모아야 하는데 남편은 자꾸 총각대처럼 명품을 사려고 했어요. 그러니 저희 남편이 철두철미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명품을 사면 영수증을 걸리거나 태그를 걸리거나 남편이 명품 종이 상자를 모으는 걸 좋아해서 그걸 걸리거나 그랬죠. 그럴 때 저는 방문을 닫고 남편을 혼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돈이 더 들 텐데 어쩌려고 자꾸 명품을 사냐. 그러니까 남편은 비행 후 밖을 돌아다닐 때 이런 걸 입어주지 않으면 기장 취급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도 있는 사람이 기장 취급을 받네 아니네 따지면 뭐하냐고. 지금 당장 애들 옷이나 물품 살 돈도 없는데 그건 신경 안 쓰냐고 따졌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너희 지금 싸우니? 아니면 내 아들을 혼내는 거니? 뭐 가지고 그러는 건데? 아,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거 그거 샀다고 그러는 거야? 뭐, 애기 용품 살 돈도 없는데 명품이나 사서 그렇다고?
고작 그거 가지고 우리 아들 혼내는 거니? 돈 한 푼도 안 벌어놓은 네가 우리 아들을 혼내? 아니, 남자가 돈을 벌어오는데 자기를 위해 좀 쓸 수도 있지. 그리고 우리 아들 말이 틀려? 기장식이나 되어서 그 정도는 입어줘야지. 뭐 하나면 충분해? 시어머니는 제 옷장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 옷을 하나씩 저에게 던졌죠. 그렇게 돈이 없으면 네 옷이나 처분해. 네 옷은 이렇게 많은데 내 새끼 옷 사는 거 가지고, 그것도 내 새끼 돈으로 사는 거 가지고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그래서 제가 그 옷들 다 보세고 명품이 있어도 몇 개 되지도 않으며 오래전에 산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팔짱을 끼고 저를 보셨어요. 그걸 자랑이라고 하니? 너는 스튜어디스라는 애가, 항공사의 간판이라는 애가 명품 안 사고 뭐 했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항공사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야. 특히나 스튜어디스는 항공사의 얼굴 아니니? 그리고 명품 사는 것도 재테크다. 모자란 것.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옷 하나를 더 꺼내 제 얼굴에 던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배가 울컥하더니 다리 사이에 피가 흘렀어요.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죠. 남편도 놀라 제게 다가왔어요. 저희는 그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급히 달려갔지만 유산을 했어요. 수술을 예약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상황을 설명하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이마를 탁 치시고요. 슬프시겠죠. 딸이었고 혼전 임신이었지만 손녀가 태어난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탁 치시더니 저를 노려보셨어요. 어떻게 이런 게 들어와서? 너는 애엄마가 되어서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니? 한 번 유산되면 두 번은 쉬운 거 몰라?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이번에 태어난 애가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온다고 했단 말이야. 우리 장씨 집안 소녀 돌려내. 돌려내라고.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폭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징그러우니 울지 말라느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느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안방으로 모시고 저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우니 남편은 그저 불을 끄고 방을 나가더라고요. 정말 결혼을 하고 가장 외로운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겨우 몸을 회복하고 시댁에서 행하던 루틴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못난 말을 하던 시어머니도 그때까진 시간을 기다려주더라고요. 남편이 혼자 비행을 준비해도 시어머니 혼자 식사 준비를 해도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회복할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보약을 지어주셨어요. 다친 몸을 회복하는데 좋다는 보약이었어요. 효능이 너무 미심쩍어서 먹고 싶지 않았는데 먹지 않으면 방에서 나가시지 않으니 저는 꾸역꾸역 보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남편과도 이야기해서 다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기도 했고요. 남편 비행이 많아져서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었지만 해보는 데까지 노력을 해야죠. 저는 왠지 그래야 제 위치를, 제 권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보약을 지어주시고 아무리 제가 루틴을 이행할 수 있어도 분위기가 미묘하게 저를 패배자로 만들었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갖는 건 좋지 않지만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좀 늦게 알아서 성별도 함께 알았어요. 아들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라 하셨어요. 역시 딸보단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자랑하시며 좋아하셨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였을까요? 시어머니가 울고 계신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를 부르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다른 보약을 들고 오셨어요. 아이에게 좋은 약이라며 제가 마실 때까지 앞에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미묘했어요. 슬픈 얼굴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보약을 한 재 다 먹어갈 때쯤 저는 또 유산을 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달리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병원에서 대성통곡을 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불임 판정을 받았거든요. 자궁 내벽이 많이 약해져서 착상이 어려울 거란 진단을 받았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가족들께 시댁에 어떻게 전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에게 조용히 말해 시댁에 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할지 두려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방에 들어오시더니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얼마나 몸이 약하면 고작 몇 번 유산했다고 불임 판정을 받니? 너는 엄마가 되기는 글렀다. 우리 장씨가문 대를 끊으려고 들어왔나 보다. 내가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지만 내가 알 수 있어. 어디 동네 쪽팔려서 데리고는 다니겠니? 정말 머저리 같아선.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혼이 빠질 듯 울자 남편이 시어머니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그날도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혼자 울다가 침대에 아무렇게나 누워 잠을 잤어요. 그리고 몇 달 뒤 해외에서 피아노를 공부하는 시누이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까지 시누이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도 시누이는 공부 중이어서 한국에 오지 못했거든요. 그 모습이 좀 의아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어려서부터 천재적으로 피아노를 잘 쳐서 피아노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해요. 하루에도 수십 시간 피아노를 치고 그러고도 지치지 않을 만큼 피아노를 좋아한다고요. 그런 시누이가 박사과정을 채 다 졸업하지도 못하고 한국에 오는 이유는 잠시 쉬면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래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집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우해야 할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어서 속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이 빗나가지 않게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누이를 공항까지 마중 나가야 했죠. 공항에서 처음 본 시누이는 큰 키에 길쭉한 다리,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를 가진 멋진 여성이었어요. 나이가 저보다는 어리지만 비슷한 또래라고 들었는데 저는 시누이의 모습을 보며 저도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잠시 생각하기도 했어요. 저는 간단히 시누이와 인사하고 장황하게 시어머니의 자랑을 들었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4살부터 피아노를 쳤어. 피아노가 그때 그렇게 비쌌는데 사달라고 얼마나 떼를 쓰는지. 그래서 결국 눈 딱 감고 사줬는데 이게 계속 치는 거야. 모차르트며 쇼팽이며 얼마나 대단해. 고등학교며 대학교며 수석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음대에 들어가 박사까지 땄으니. 아니, 이제 딸 거지. 내 딸은 분명히 할 거야. 그렇지 딸? 그만큼 대단한 애니까 네가 아무리 나이가 좀 많다고 유세 떨 생각 말아라. 우리 집 기둥이 되래라고 얘가. 집까지 가는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저런 말을 들으니 귀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에겐 루틴이 몇 가지 더 생겼어요. 쉬누이 밥까지 차리라는데 아침엔 사과와 샐러리, 점심엔 현미밥, 저녁엔 샐러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좀 더 귀찮아졌죠. 그리고 쉬누이는 저희 옆방을 써서 화장실을 같이 썼는데 화장실을 얼마나 더럽게 쓰는지 여기저기 머리카락이 있고 변기에는 분유가 묻어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쉬누이가 들어갔다 나오면 그때그때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시도 때도 없이 치니까 밑에나 위층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일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보고 나가보라고 했죠. 그리고 쉬누이가 봉사활동을 가는 보육원까지 제가 데려다 줘야 했고요. 마음에 서지도 않는 봉사활동을 도와주기도 해야 했죠. 그뿐만 아니라 쉬누이가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쇼핑도 함께 해야 했고 들러리처럼 쇼핑백을 들어주기도 해야 했어요. 정말 쉬누이는 저를 들러리처럼 대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은 이거 저거 여기저기 이런 말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휴대폰만 봤죠. 물론 그게 저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봉사활동도 그런 식으로 했죠. 솔직히 쉬누이의 행동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연습을 하러 온 사람 같았어요. 내내 어린이 악보를 보며 피아노를 쳤으니까요. 아니면 심드렁한 표정으로 손톱을 쳐다봤죠. 보육원에 있는 애들에겐 관심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심지어 애들이 오면 인상을 쓰며 저쪽으로 피했죠. 애들이 그걸 알고 무안해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저는 쉬누이가 귀국한 이유가 그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죠.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쉬누이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진짜 싫어. 하기 싫다고.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애들이랑 있기 싫어. 언제까지 해야 해? 언제까지 가야 하냐고. 거기 피아노도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 쉬누이의 목소리였어요. 쉬누이는 날카롭게 짜증을 내며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방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쉬누이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쉬누이를 다독였어요. 그래도 다 너를 위해서야. 엄마가 말했지? 용한 금화사녀님이 꼭 해야 한다고 그랬다고. 지금이 내 재능을 밖으로 뿜어내야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박사학위 따고 우리 딸 훨훨 날아야지. 그러려면 꾹 참아야지.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용한 무당을 믿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남편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죠. 저는 사실 무당을 믿지 않거든요. 그냥 기분 좋은 소리를 들으러 가는 데라고 그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꽤나 맹신하는 것 같았어요. 그 선녀님 엄청 용한 분이야. 그때 엄마가 그랬지? 네 새언니 처다 임신한 것도 유산할 것도 맞추시고 그 다음 아이가 아들인 것도 맞추시고 그랬다고. 근데 그 애가 오이디푸스라는 거야. 왜? 아버지 죽이는 아들 있잖아. 그래서 낳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애도 유산이 되어서 다행이지. 선녀님이 주신 보약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무리 손자여도 우리 아들이 먼저지. 안 그래? 그러니 그렇게 용한 선녀님이니까 이번 한 번만 꼭 참아. 앞으로 너한테 꽃길만 있을 거래. 이번만 참으면.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랐어요.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죠. 왜 자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는 만들어진 인생 속의 퍼즐이었다는 영화 말이에요. 그리고 오이디푸스라뇨. 제 아들이 제 남편을 죽일 운명이라뇨. 대체 21세기에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런 허황된 말을 믿는 시어머니도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가 주신 보약을 찾았어요. 그리고 보약 하나와 그 설명서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때도 시어머니는 금화선녀에 대한 맹신을 시누이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죠. 그렇게 아침이 되었어요. 저는 볼 일이 있다며 혼자 한의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약에 대해 물으니 임산부는 먹으면 안 되는 작약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산부가 작약을 먹으면 아이한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더군요. 저는 제가 유산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생명이 무슨 어른들 장난감인가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따지려고 시댁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시누이도 옆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고요. 너 어디 갔었어? 지금 백화점에서 오는 거 아니지? 이거 봐. 내가 분명히 말했지? 오늘 백화점 원품숍 줄 서는 날인 거. 어제 저녁에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했는데 그걸 잊었어? 거기에 우리 다혜에 사고 싶은 백 있다고 말했잖아. 지금 벌써 다 매진이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 갔다가 바로 보육원 가야 하니까 오늘 준비하랬지? 난 또 아침에 서둘러 나가길래 백화점 간 줄 알았는데. 너는 집에서 노는 애가 정신이 그렇게 빠져서 어떻게 해?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려는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수신자가 친정엄마의 친구였어요. 저는 뒤를 돌아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치는 게 들렸죠. 전화를 받고 저는 현관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친정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자궁에 근종이 있는데 아직 수술 전이거든요. 경과를 보고 수술을 하자는 진단 때문에 하혈을 하는 걸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엄마가 쓰러지셨나 봐요. 저는 전화를 끊고 가봐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하! 하고 웃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누이 눈치를 보더니 현관문을 열려는 제 뒷목을 잡았어요. 너 어딜 가? 넌 이제 출가 외인이야? 출가 외인이 무슨 뜻인지 알지? 여자는 결혼하면 시댁이랑만 가족인 거야. 그러니까 친정은 남이라고 남. 그러니 남의 일에 신경 꺼. 알겠어? 빨리 다혜랑 백화점이나 가. 가서 사과의 의미로 네가 백 사고. 그래요. 지금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돼요. 백화점 들렀다가 고아원 가려면 벌써 저녁 시간이겠다. 나 끼니 제때 먹는 거 알죠? 빨리 앞장서요. 결국 저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고 여동생이 병원으로 가기로 하면서 시누이의 쇼핑 시중을 들고 보육원 봉사도 함께 다녀왔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 저녁 식사를 챙겨주고 엄마 병원에 갔네요. 그리고 엄마 앞에서 처음으로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껏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일들도요. 그러자 엄마는 화가 나서 저를 집에 보내지 않더라고요. 미혼이고 직장에 있는 여동생은 집으로 보내고 제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에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시댁에 가질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제가 보조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위로 무거운 가방이 날아왔어요. 눈을 뜨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어디에 갔나 했더니 결국 여기에 와 있었어? 내가 말했지?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내 아들이 착해서 네 짐 좀 챙겨가라고 해서 왔는데 아니 이렇게 했을 거면 집에 들어와야지. 왜 뻐기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저희 엄마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쳐다보고 대충 인사를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인사조차 안 했고요. 사돈어른,
결혼도 했는데 왜 저희 며느리를 여기로 부르십니까? 이제 그 집 딸 아니잖아요. 저희 며느리지. 더구나 집안에 할 일도 많은 애를. 이렇게 부르고 싶으시면 시집은 보내지 말았어야죠. 차돈 아가씨는 뭐 한대요? 결국 친정엄마가 불쑥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엄마 팔에 꽂힌 링거가 빠져 팔에서 피가 흘렀죠. 그런데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엄살도 많은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 집 딸이 아니라 너희 며느리라고? 내가 돈 주고 내 딸 팔았으면 억울하지도 않아. 뭐 준 것도 없는 양반들이 내 딸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 뭐? 우리 금쪽 같은 손주를? 그거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들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아주 당신 남편 사직하게 만들어줘? 그 얼굴 사회에 못 들게 만들어줘? 가뜩이나 체면 챙기는 군대에서 살인자 남편으로 만들어봐? 태아도 생명이야. 그리고 어떻게 뭘 먹였길래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리고 그 선녀님 나도 잘 아는데 그 양반 제정신 아니야. 내 얼굴 보고 아들 둘 있다고 부모 덕 못 보고 사는 팔자라고 하던데 미안하지만 난 금쪽 같은 딸만 둘이고 평생 부모 덕 보면서 살았어. 내가 대학까지 다닌 거 말 안 했나? 부모가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난 부모 덕 볼 거 다 보고 산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마트에서 일하는 거 그거 내 팔자고. 그래도 나 동네에선 꽤 대단한 시인이야. 내가 문단에 있다는 것도 당신들 모르지?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맞아요. 친정엄마 말은 모두 사실이에요. 제가 울면서 시댁 사정을 말하자 친정엄마는 그 선녀를 안다면서 엉터리 말만 믿고 저를 이렇게 만들었냐면서 화를 내셨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딱 하나 그 선녀가 맞는 말을 했네. 우리 딸이 결혼을 잘못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딸 인생 망칠 인간들만 있다고. 그거 하나는 맞췄네. 내가 오늘부로 당장 이혼 소송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썩 꺼져요 당장.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했고 승소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유산시킨 사건이 한약이란 증거도 있어서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고 시댁살이로 인한 저의 스트레스 지수를 법원에서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시댁 동네에 소문을 내고 매일 시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시아버지는 당신의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혼이 꽤나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는지 한동안 비행을 할 수 없어 쉬고 있다고 하고요. 어쩌면 비행을 그만두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버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어쨌든 시누이도 그 선녀라는 사람이 허황된 인물인 걸 알았으니까요. 아니, 시누이는 애초에 알았을 거예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인데요. 그저 어머니의 말이니 받아줬을 뿐이지만 이제 명백히 근거가 없어졌으니 돌아간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선녀를 만나는 것 같더군요.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맹신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선녀가 그런 말을 했다네요. 며느리를 잡았어야 한다고. 그 집 아들한텐 제가 있어야 한다고. 둘이 그렇게 궁합이 잘 맞는데 내쫓으면 어떡하냐며 마구 혼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종종 전화가 와요. 물론 저는 받지 않지만요. 그리고 저는 승무원 교육을 하는 학원에 강사로 취업했어요. 아주 어린 열정이 가득한 친구들과 수업을 하니 저도 모르게 젊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게다가 저번 달에 오랜만에 월급을 받으니 기분이 좋더군요. 집에 치킨을 쌌어요. 여기까지가 출가 외인이 되었다가 부메랑처럼 돌아온 저의 이야기였어요. 결혼 자체를 후회하진 않지만 다시는 저희 친정을 버리라고 하는, 저를 버리라고 하는 분들과 가족이 되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여성입니다. 저는 39에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아들까지 급성 폐렴으로 잃었어요. 당시 제 곁에 남은 건 젖먹이 둘째 아들 뿐이었어요. 엄마가 돼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죄겠지만 솔직히 그때 저는 남편과 큰아들 따라 저 세상으로 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제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든 둘째를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나마저 사라지면 이 어린 걸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진 인생 어떻게든 헤쳐가자 생각하고 이날이 때까지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뿐인 내 아들이 내 가슴에 비수를 꼽지 뭡니까? 어미가 돼서 공개적으로 내 자식 흉을 보는 게 한심해 보이겠지만 내 배로 낳은 자식이기에 더더욱 용서가 안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사연을 통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고마움을 모르고 무조건 받기만 하려는 자식이라면 부모도 단호히 잘라낼 수 있으니까요.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며느리는 가난한 집에서 데려와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아껴가며 알뜰하게 살림을 잘한다고요. 한마디로 가난한 집 딸들은 없이 살던 게 습관이 돼서 돈 낭비도 할 줄 모른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말일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어디 그런가요? 돈이 없어서 못 쓰지 돈이 있는데 왜 못 쓰겠어요? 못 쓰고 살던 게 한이 돼서라도 손에 돈을 쥐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냐고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 친정 어머니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식으로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 친정 어머니는 경제관념이 없는 분이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저희 친정이 그리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시에 식모도 셋이나 두고 살 정도로 살만한 집이었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황은 빠르게 변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광 열쇠를 손에 쥐자마자 집안의 가구를 바꾸고 의상실에 연락해 옷을 맞추는 것부터 했어요. 당장 입을 옷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수시로 의상실 사람들을 집에 불러 수십 벌씩 옷을 맞추고 수입 주방 도구며 고가의 가전제품까지 줄기차게 사들였어요. 어린 제 눈에도 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옳지 않아 보였어요. 문제는 어머니가 돈을 물쓰듯 사치를 부리는 동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조부의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듭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운영자의 무지와 미흡함 때문에 회사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말았죠. 그러는 와중에 열린 곳간이 채워지기도 전에 빠져나가기 바빴고 그러다 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도 안 돼서 저희 친정은 집도 절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의 무능한 바 안주인의 사치 때문에 집이 망했으니 친인척들도 도와줄 리 만무했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잘 살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어려워지니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을 누가 반기겠어요.
결국 아버지는 회사가 망하면서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저희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셨어요. 부잣집에 시집가서 딸 도움받아가며 살 생각을 하셨던 외조부는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쫓기다시피 친정에 찾아온 딸과 손녀딸이 반갑지 않으셨을 거예요. 외가 근처에 살고 있는 외삼촌 내외도 저희 모녀를 반기지 않았어요. 야, 넌 우리 입장은 생각도 안 하냐? 네가 부잣집에 시집간 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렇게 거지꼴로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랑 내 체면이 어떻게 되냐고. 당장 굶어 죽더라도 여긴 오면 안 되지. 그건 이 말이 맞아요. 아가씨 때문에 동네 사람들 보기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요? 까놓고 말해서 아가씨 잘 살 때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이가 과수원 인수하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아가씨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죠? 출가 외인한테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맞냐고, 어떻게 이 집구석엔 빌어먹을 생각만 하는 거지들밖에 없느냐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나요, 그때 그 말 듣고 3일을 울었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다시는 아가씨한테 손 안 벌린다고 이를 박박 갈았다고요. 아이고, 우리가 공짜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건데도 그 난리를 치고 안 해줬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요? 암튼 아가씨 때문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싫으니까 당장 떠나세요. 이 말대로 굶어 죽더라도 우리 안 보는 데서 죽으라고요. 외숙모는 저희 어머니한테 악을 박박 쓰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더는 물러설 데가 없었던 엄마는 사과 대신 치졸한 대응을 하셨죠. 좋아요, 떠날게요. 대신 내가 시집가고 이듬해 우리 시어머니가 사주신 논이랑 밭, 그거 돌려주세요. 그거 돌려주면 나도 우리 애숙이 데리고 떠나줄 테니까. 왜요? 못 주겠어요? 그럼 잠만 말고 사세요. 내 시댁에서 받아먹은 거 토해내기 전에는 나도 우리 애숙이도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결국 반강제로 어머니랑 저는 외가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는 저를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리셨어요.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동도 트기 전에 외간 남자랑 도망을 치는 걸 봤다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읍내에 찾아온 극단 사람들과 함께 떠났다고도 했지만 어머니가 집을 떠난 정확한 사정은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확실한 건 내가 어머니한테 버려졌다는 사실뿐이었죠. 반기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버려진 저는 외가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자랐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저희 어머니와 각을 세우던 외숙모였지만 저한테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애숙이 네 인생도 참 기고하다. 그 돈 많은 집에 태어나 귀한 대접받고 사례가 이런 총구석에 버려질 줄 누가 알았겠니? 누굴 탓하겠어. 네 팔자가 그런 걸. 그래도 넌 네 엄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든 너 밥은 먹여줄 테니까 어떻게든 네 살궁리만 해. 외숙모 덕에 가까스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외숙모 도움으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서울에 살고 계신 외숙모 언니가 저를 데리고 있겠다고 해주셨거든요. 당시 사돈부부는 영등포 지하상가에서 양복점을 하고 계셨는데 저를 점원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 덕에 저는 사돈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집세도 받지 않으시고 밥도 공짜로 먹여주셨어요. 제가 버는 돈은 온전히 모아서 독립할 때 쓰라고 하셨죠. 그 집에는 저보다 1살 위 대학생 딸이 있었는데 저는 그 언니랑 한 방을 썼어요. 언니 덕에 축제 때 언니가 다니던 연세대도 가보고 신촌에 있는 독수리다방도 가볼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미래의 제 남편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언니와 같은 과 선후배 사이였는데 군 제대 후 막 복학을 한 상태였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과외를 하며 스스로 돈을 벌어 공부하는 고학생이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건 저와 매 일반이었지만 남편은 매사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늘 당당하고 자신도 어려운 처지면서도 없는 시간을 쪼개 야학 수업까지 할 정도로 인류애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에 저도 모르게 반해버렸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남편과 언니, 그 밖의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저는 부럽기도 하고 질투심도 났어요. 저와 분명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걸 느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생 처음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대학에 들어가 저들과 동등하게 서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런 제 소망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어요. 먹고 자는 거야 사돈부부 덕에 해결이 되긴 했지만 제가 버는 돈으로 방이라도 하나 구해 나오려면 대학 공부는 꿈도 못 꿀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려고 했는데 당시 저랑 막 사귀기 시작했던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캠퍼스 생활이 하고 싶은 거야?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거야? 만약 후자라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방법이 있을 리가 없어요. 난 대입 학력고사 준비를 할 만한 시간도 없고 설사 붙는다 해도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되니까요. 괜히 헛바람 넣지 말아요. 방송통신대라고 들어봤니? 대학에 들어갈 형편과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으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이야. 방송으로 강의를 들으니 당연히 등록금도 저렴하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마.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 말에 꺼졌던 불씨가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약속대로 방통대 입학에 관련한 자료를 모아주었고 덕분에 저는 이듬해 봄부터 방통대 수업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방통대 공부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일도 해야 했고 무엇보다 관리해주는 사람 없이 나 스스로 방송을 통해 공부를 한다는 게 어지간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힘들었어요. 저도 사돈 언니랑 남편이 없었더라면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방통대에 입학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졸업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내서 방송으로라도 공부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주변의 도움으로 무사히 방통대 졸업을 하게 된 저는 조금은 굽었던 어깨가 펴지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도 없고 아무런 백도 없는 제게 학사학이라는 커다란 배경이 생긴 셈이니까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제 생각일 뿐이었나 봐요. 결혼을 하겠다고 남편 손을 잡고 시댁에 찾아가 보니 제 학위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처럼 하찮게 가격이 매겨지더라고요. 비록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긴 하지만 자식들을 모두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보낸 시부모님으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방통대 출신인 제가 못마땅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적어도 아들이 명문대까지 나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까지 들어갔으니 며느리도 그에 상응하는 사람이 들어오길 바랐을 테니까요. 물론 시부모님이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신 건 학벌이 아닌 제 친정의 재력을 말하는 거였겠지만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아들이 개천에서 나서 용이 되었을 때 그 뒤를 받쳐줄 든든한 처가를 원하셨어요. 저로서는 그럴 형편이 안 되었으니 당연히 결혼을 반대하실 수밖에요. 하지만 그런 시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결혼을 강행했어요. 세상 일이 다 그렇겠지만 한쪽 힘에 의해 억지로 성사된 일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불화가 일기 마련이잖아요. 비록 저는 남편 덕분에 결혼에는 성공했지만 그로 인해서 결혼 기간 내내 시부모님과 시누이, 시아버지한테 무시와 괴롭힘을 당해야 했어요.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이런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집안일에는 매번 저를 불러서 일을 시키고, 아들인 제 남편한테는 이런 방구 없이 늘 제게만 돈 얘기를 꺼내곤 했어요. 넌 며느리가 돼서는 시부모 건강 안중에도 없니? 아무리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게 없다고 해도 그렇지. 시아버지가 허리가 아파서 밭일도 제대로 못하신다고 하는데 보약은커녕 파스 한 장을 안 사보내니?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라고 할 수 있냐? 그렇게 네 할 도리 안 하고 살 거면 차라리 돈이라도 보내라. 내가 직접 한약방에 가서 내 남편 보약 지어다 먹이게. 제가 천리안도 아니고 서울에 살면서 지방에 계시는 시아버지 허리가 아프시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무조건 제 탓이라며 돈 보내라고 닥달을 하시네요. 그뿐인가요? 제가 첫째를 임신하고 8개월이 됐을 때 어머님이 팔을 다쳐서 살림을 못 하신다고 저더러 본가로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시어머니가 다쳤으니 와서 며칠 살림 좀 살피다 가라는 의미로 알고 며칠 지내고 올 생각으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어머님 상태가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듣기로는 팔을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막상 보니까 팔에 가시덤불에 쓸린 자국이 다더라고요. 굳이 저를 거기까지 부르지 않으셔도 될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서울로 갈까 했는데 어머님이 그걸 아시고는 세상에 제 짐가방을 숨기셨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는 한 달 가까이 시댁에 붙잡혀 있었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묵은 이불 빨래며 창고 청소 같은 힘든 일들을 만삭인 제게 다 시키셨어요.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 죽일 셈이냐고 저희 시부모님께 뭐라고 했겠어요. 남도 제 걱정을 해주는데 어쩌면 저희 시부모님은 그렇게 인정머리도 없이 저를 부려먹을 생각들만 하시는지 야속하고 미웠어요. 그래서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나한테 부모가 있었다면 그래도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했을까 생각하니까 더 서럽고 내 인생이 참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서울역에 도착해 집을 향했는데 도착해보니 저희 집에 시누이가 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랑 전화통화를 했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말이죠.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던 시누이는 친구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시집을 가면서 지낼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시누이는 덜컥 겁이 난 거죠. 시부모님이 당장 집으로 내려오라고 하실까 봐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어머님한테 제가 출산하고 산후조리하는 동안 자기가 오빠 밥을 챙겨주겠다고 말이죠. 그래놓곤 시어머니와 짜고 저를 시댁에 보내놓고는 자기 오빠를 설득해 저희 집에 들어앉았더라고요. 제 남편한테는 자기가 제 산후조리를 맡아서 해주겠다고 했다군요. 그래도 기특하지 않아? 당신 산후조리 돕겠다고 하는 게. 그래서 들어와 살라고 했어.
아니, 우리 집에 방이 어딨다고. 아가씨랑 한 방에서 살겠다는 거야? 그건 걱정 마. 다락방 정리했더니 쓸만하더라고. 정자가 혼자 쓰기에 딱 맞아. 눈치가 없는 건지 순진한 건지 남편은 제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는 신우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왠지 고마운 마음 이전에 걱정부터 됐어요. 그리고 그런 걱정은 바로 현실이 되더라고요. 신우이는 산딸이 된 저한테 자기 속옷 빨래까지 시켰으니 말 다 했죠. 입고 나갔던 옷을 뱀이 허물벗듯이 벗어놓고 자기가 쓰는 다락방 청소도 죄다 저한테 시켰어요. 그래놓고 자기 오빠 앞에서는 얼마나 저를 챙기는 척 하던지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제가 첫애를 출산한 뒤에도 신우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지각도 자주 하고 일처리가 불성실해서 직장에서 쫓겨난 상태였어요. 그래놓고는 오빠한테는 제 산후조리를 도우려고 일을 그만둔 것처럼 둘러대더라고요. 제 남편이 있을 때는 저를 돕는 척 했지만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고 남편이 퇴근할 시간쯤 되면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집에서 제 산후조리를 도운 것처럼 행동했어요. 정작 저를 도와주었던 건 사돈 언니였는데 말이죠. 당시 사돈 언니는 독일에서 유학생활 중이었는데 방학을 맞아 잠시 한국에 돌아온 참이었어요. 없는 시간을 내서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을 신우이가 날로 가로채려고 하니 어찌나 밉던지. 그렇다고 남편한테 고자질하기도 좀 그랬어요. 그랬다가는 집안에 난리가 날 게 분명하고 앞으로 시어머니와 신우이한테 더더욱 미움을 살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루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거예요. 저를 돌보느라 고생하는 여동생을 생각해서 군것질거리로 센배 과자를 사왔는데 막상 와보니 자기 여동생은 없고 사돈 언니가 빨래며 제가 먹을 미역국까지 끓이고 있는 걸 본 거죠. 언니는 제 남편을 보자 엄청 화를 내며 따졌어요. 선배, 어떻게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집에 혼자 둘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 아이를 낳은 사람을 말이야. 무슨 소리야. 내 여동생이 집에서 잘 챙기고 있는데. 오빠, 내가 애숙이가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더는 못 참겠다. 오빠 동생이 애숙이를 돌봐? 출산 전날까지 자기가 입던 팬티 애숙이한테 손빨래 시킨 사람이? 오늘도 봐. 오빠 출근하자마자 나가서 친구들이랑 노느라 아직도 안 오잖아. 그래놓곤 오빠 퇴근 전에 돌아와선 내가 애숙이 먹으라고 끓여놓은 미역국 고기만 싹 건져 먹고 오빠 앞에선 하루 종일 집안일한 것처럼 할걸? 못 믿겠으면 오빠가 숨어서 한번 봐봐. 내 말이 틀린지 아닌지. 남편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지금껏 저한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였으니까요. 남편은 언니 말에 따라 신우이가 올 시간이 되자 연탄광에 숨었어요. 잠시 뒤 돌아온 신우이는 평소처럼 집에 들어오자마자 언니가 끓여놓은 미역국에서 고기만 쏙 골라서 밥을 말아먹고는 스타킹을 벗어서 빨래통에 던져두고는 다락방에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밖에서 부엌창으로 신우이 행동을 훔쳐본 남편이 마치 막 퇴근한 사람처럼 집 안으로 들어오자 신우이는 마치 하루 종일 집에 있던 사람처럼 다락방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집안일을 하느라 종일 고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댔죠. 그러자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신우이가 지내던 다락방에 올라가더니 짐가방에 신우이 짐을 담아와선 신우이 앞에 던졌어요. 나가라. 그리고
앞으로는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그래도 설마 했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해? 네 올케가 그간 말을 안 해서 난 네가 그래도 인간이 된 줄 알았더니 그간 날 속인 거였다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오빠, 올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정말 억울해. 억울해?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다 봤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할 셈이야? 그리고 네 올케가 나한테 말을 했을 것 같니? 그럴 사람이었으면 지금까지 참고 살지도 않았어. 그동안 너 대신 와서 이 사람 돌봐줬던 내 선배가 참다 못해 해준 말이야. 길게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신우이는 저희 집에서 쫓겨났어요. 제 산후조리는 언니가 와서 도와주었고 퇴근 후에는 남편이 빨래며 청소를 대신해 주었어요. 그 후로도 남편은 신우이한테 차갑게 대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오누이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한탄하셨지만 제 앞에서만 그러실 뿐 정작 아들 앞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하셨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무역회사를 다니던 남편은 저희 큰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회사를 나와 창업을 했어요. 당시엔 무역업이 성행하던 시기라서 그랬는지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남편 회사는 시작부터 어려움 없이 잘 굴러갔어요. 매달 집에 가져오는 돈도 회사원일 때보다 훨씬 많아서 저희는 전세살이를 끝내고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화무 11홍이라고 몇 년을 승승장구하던 남편 사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나아질까 하며 매번 고비를 버텨나갔지만 좀처럼 회생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고 급기야 둘째 아들 돌을 즈음에서는 부도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미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부터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그동안 수금이 안 되던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와서 숨구멍이 트이게 된 거예요. 기사회생이라는 말이 그때처럼 실감이 난 적도 없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을 경리과 직원이 들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 가까스로 버티고 있던 상황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고 어떻게 손 써볼 겨를도 없이 그대로 회사는 무너져 버렸어요. 집에는 온통 차압딱지가 붙어버렸고 남편 회사도 마찬가지였죠. 직원의 배신과 더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남편은 그 충격으로 쓰러졌고 그렇게 병원에 실려간 남편은 다시 깨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남편이 생전에 만든 빚 때문에 살던 집도 은행과 사채업자 손에 넘어가고 당장 먹고 살 돈 한 푼 없었어요. 집도 곧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앞으로 두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하고 있는데 하늘도 참 야속하지. 그 와중에 제품에서 큰아이까지 데려가지 뭡니까? 처음엔 단순한 감기 증상처럼 보여서 액체로 된 감기약을 먹이고 재웠는데 밤새 끙끙 앓더니 다음 날이 돼선 의식조차 못 차리는 거예요. 그 길로 애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제대로 손도 못 써보고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말았어요. 남편 49제도 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큰아들의 죽음이 실감도 안 나고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는 와중에 시댁에서는 자기 아들에 이어 손주까지 세상을 떠난 게 전부 제 탓이라며 연을 끊자고 하더군요. 이제 더는 도움을 받은 게 없어진 것도 이유겠지만 그보다는 그간 남편이 시댁에 사준 눈과 밭을 내놓으라고 할까봐
먼저 차단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친정도 없는 저로서는 당장 둘째 아이와 함께 갈 곳이 없었어요. 내만 아니었다면 그대로 남편과 큰아들을 따라가겠지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둘째 아들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를 시설에 맡겨야 하나 고민을 하던 그때 저희 모자한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돈 언니였죠. 언니는 자신이 제게 남편을 소개해 주었으니 끝까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는 농담을 하면서 저희 모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언니는 결혼도 않고 혼자 번역일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선뜻 방 하나를 내주더군요. 아이 때문에 일도 나서지 못하는 저는 언니 집에 얹혀 살면서 학생들 과외를 했어요. 방통대를 넣은 제 학벌로는 과외 학생을 모집하기 어려워서 언니 학벌을 이용해 학생을 모았어요. 비록 학벌은 속였지만 그 죄스러움을 실력으로 보답하고자 정말 열심히 가르쳤고 그 덕에 아이들 성적이 많이 올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과외를 받겠다는 학생이 늘어갔어요. 그리고 몇 년 뒤 학습지 선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학습지 선생 일을 하면서 벌이가 점점 더 나아졌어요. 학습지 선생은 내 성과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둘째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던 무렵에 동네에 보습학원을 차리게 되었어요. 국문과를 나온 저와 영문과를 나온 언니, 거기에 수학 선생을 한 명 구해서 국영수 전문학원을 시작한 거예요. 세 사람이 합이 좋아서 학원 운영이 잘 된 덕에 2년쯤 지나서부터는 근처에 조금 더 큰 건물로 이사의 반도 늘리고 강사도 더 구해서 본격적으로 학원을 키워나갔어요. 그러는 사이 언니는 재미교포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났고 저는 아들과 둘이 살아가게 되었죠. 명색이 엄마가 학원 원장이었음에도 정작 내 아들 공부는 따로 가르쳐 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제 학원에서 수업을 받긴 했지만 당시 저는 강의는 안 하고 원장 업무만 보던 때였던지라 제 손으로 아들을 가르쳐 본 적은 없어요. 남의 자식들 성적은 그렇게 챙기면서도 정작 내 아들 성적은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으니 못난 엄마인 셈이었죠. 그럼에도 아들은 성적 때문에 저를 한 번도 힘들게 한 적이 없을 만큼 공부를 잘했어요. 제 아빠를 닮아 공부머리가 있었거든요. 결국엔 따로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도 서울대에 턱하니 붙더라고요. 남들은 학원 원장 아들이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단언하는데 제 아들은 제 덕이 아니라 오롯이 대 노력으로 서울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더 기특하고 대견하더라고요. 아들과 함께 서울대 입학식에 갔는데 정말이지 만감이 교차했어요. 한때 둘째 아들 끌어안고 어떻게 살아가나 막막했었는데 이런 날도 다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만약 그때 안 좋은 결정을 내렸더라면 오늘의 기쁨도 없었을 거라 생각하니 뭉클했어요. 엄마로서 그동안 살아내는 거에만 몰두하느라 하나뿐인 내 아들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는데 스스로 너무 잘 커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후로는 아들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줬어요. 아들이 원하면 해외로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통학거리가 멀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길래 차도 뽑아주고 그 밖에도 돈으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줬어요. 그건 남편과 큰아들을 잃은 슬픔에 작은 아들한테 온전히 마음 쏟지 못했던 거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랬던 건데 과유불급이라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제 행동이 내 아들을 망치고 말았던 것 같네요.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했어요. 들어보니 대학 시절부터 지 돈으로 주식 투자와 코인으로 재미를 봤던 터라 돈 굴리는 재미에 빠져있던 모양이었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거엔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엄마, 취직을 뭐하러 해? 죽어라 이래봤자 업주만 배불리는 건데. 멍청한 사람들이나 직장에 충성하고 청춘 다 바쳐서 열심히 사는 거라고. 내가 오너가 되면 내 노력도 내 직원의 노력도 다 내 거가 되는데 안 그래? 엄마도 학습지 선생하는 것보다 학원 원장으로 버는 돈이 더 많으니까 사람 써가며 학원 운영하는 거 아니야? 내 몸 움직여서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 잘 굴려서 힘 안 들이고 돈 버는 게 이득이란 소리야. 그래서 말인데 엄마도 이제 돈 벌 만큼 벌었으니까 학원은 나한테 넘기고 여행도 다니면서 쉬는 게 어때? 미국에 있는 선주 아줌마도 만나러 가고 말이야. 이제 그만 열심히 살고 인생을 즐기라고. 안 그래도 미국에 살고 있는 사촌 언니가 몇 년 전부터 한번 놀러 오라고 하던 참이라서 마음이 슬쩍 동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동안 일에 빠져 사느라 여행 한번 못 해보고 살기도 했어서 이참에 학원을 아들한테 맡기고 좀 즐기며 살아볼까 했던 거죠. 저도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라서 지금이 아니면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들 녀석 결혼식만 치르고 학원도 정리하고 아들 말대로 집을 뺀 나머지 재산도 아들한테 증여할 생각이었어요. 아들 녀석한테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온 여자가 있었는데 지들끼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결혼까지 약속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들 졸업식장에서 마주친 적이 있어서 저도 그 아이 얼굴은 알고 있었어요. 그땐 아들이 대학 후배라고 소개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지만요. 무엇보다 그 아이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어른을 보고도 제대로 인사도 않고 말끝을 흐리고 어른한테도 은근슬쩍 반말을 섞어 쓰는 안 좋은 습관이 있더라고요.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접했던 터라 저도 모르게 말투나 행동을 통해 이 아이의 됨됨이가 어떤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공부는 잘 하는지 모르겠으나 인간적으로는 덜 성숙된 아이였어요. 첫인상이 그렇게 안 좋아서 그랬는지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집에 데리고 온 걸 보고는 속으로 한숨을 푹 쉬었어요. 하필 왜 저 애를 데려왔을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내 집에 온 사람인데 싫은 티를 낼 수는 없어서 일단은 잠자코 지켜보자 생각했죠. 며느리 자리가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내 아들이 좋다는 여자이기도 하고 저 역시 시댁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한 처지라서 내 아들과 며느리한테는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물려주기 싫어서 둘이 하겠다는 대로 내버려뒀어요. 지들 둘이 좋다는데 뭘 어쩌겠냐는 반쯤 포기한 심정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들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저도 만사 제쳐두고 아들 결혼 준비에 나서게 되었죠. 그간 모은 돈은 제 사업한다고 다 쏟아부은 아들을 대신해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애들이 원하는 호텔 결혼식장도 예약해 주었어요. 솔직히 돈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신혼집만 해도 전세가가 7억이 넘었으니까요. 거기다 호텔 결혼식장도 옵션을 추가하다 보니 1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굳이 결혼식에 이런 거금을 쓸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차라리 그럴 돈으로 전세금에 합해서 20평대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했다니까요. 그런데 애들은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지 뭐예요. 엄마,
요즘 결혼식 치르는데 다들 그 정도 돈은 들여. 인생에 딱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남들한테 안 꿀리게 제대로 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 정도 안 하면 동기들 앞에서도 무시당한다고. 엄만 아들이 무시당하면서 찌질하게 살면 좋겠어? 그리고 20평대 아파트가 뭐야? 그 좁은 데서 어떻게 둘이 살아? 숨 막히게. 월세를 살아도 넓은 집에서 제대로 꾸며놓고 폼나게 살고 싶다고. 솔직히 내가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월 1,000원 되는데 32평도 좁다고 생각해. 버는 만큼 소비를 해줘야 나라 경제도 잘 굴러가는 거잖아. 난 그래도 엄마가 최소한 45평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나도 그렇고 예지도 그렇고 엄마한테 많이 아쉽지만 티 안 내려고 하는 거니까 엄마도 더는 우리 결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들 입으로 그런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하나 남은 아들놈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온 게 아닌가 후회가 밀려왔어요. 따지고 보면 결혼은 자기들 손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잖아요. 저랑 남편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집도 해주고 지들 결혼식장도 해주고 있는 대로 다 퍼주는데도 서운하다고 말도 못 꺼내게 하니까 내 돈 들여서 해주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생각 같아선 싹 다 수거하고 니들 손으로 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내 자식 일인데 그렇게 매정하게는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꾹 누르고 입을 닫았어요. 그래, 어차피 나 죽을 때 아들한테 줄 거 지는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후엔 홀가분하게 나 편한 대로 살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결심을 무너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 신혼집 전세 계약을 하고 살림을 들이기 전에 입주 청소를 맡겼는데 아들이랑 며느리는 일이 바쁘다 그래서 제가 대신 청소 상태를 확인하러 가게 되었죠. 이름 있는 업체라고 하더니 청소를 기가 막히게 해뒀더라고요. 안방에 딸린 실외기실까지 살피고 나오는데 거실 쪽에서 아들 내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려는 그때 제 뒤통수를 후려치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야, 이번에 사업 투자 받는 거 말이야. 그거 좀 위험하지 않아? 확실히 해외에서 승인받은 것도 아닌데 허위로 문서 작성한 거 걸리면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고. 그러다 사기죄로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 걸려도 나 대신 엄마가 걸릴 테니까. 우리 회사 엄마 명의로 해뒀거든. 문제 될 만한 거 중에 내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 그래야 문제 생겨도 잘라내기 쉽지. 그럼 어머님 재산도 같이 넘어가는 거잖아. 야, 내가 그 정도로 멍청한 놈이냐? 엄마 학원이랑 집, 그리고 우리 신혼집까지 돈 되는 건 다 내 이름으로 바꿀 텐데 뭐가 걱정이야. 엄마 미국 보내놓고 하나씩 다 처리할 생각이니까 걱정을 말라고. 엄마야 내일 모레면 70인데 인생 살 만큼 산 거잖아. 한창 살아갈 날이 많은 자식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뭐.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해도 다 늙은 노인네라서 오히려 형도 약하게 떨어질 테고 이래저래 이득이 될 거야. 무엇보다 내가 안전해야 빵에 들어간 엄마도 돌볼 수 있지. 안 그래? 아, 자기 정말 후레자식이네. 자기 엄마가 알면 아주 기절하시겠다. 뭐 내 엄마도 아닌데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난 후레자식이든 도둑놈이든 상관없으니까 돈만 많이 벌어다 줘. 인생 뭐 있어? 폼나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얼른 한몫 잡아서 일 그만두고 해외 유랑이나 하면서 파이어 쪽으로 살자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내가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개만도 못한 도둑놈을 키웠더라고요. 늙은 엄마한테 지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돈만 챙기려 드는 아들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놈한테 늘 못해준 것만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했던 걸 생각하니까 그간 살아온 내 인생이 허무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아들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사업을 한다는 말만 들었지 무슨 일을 어디서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저도 모르는 사이 제 명의로 세운 회사라고 해서 가봤는데 강남에 위치한 그 건물에는 크고 작은 회사 사무실이 개미집처럼 사방에 들어차 있더라고요. 그중 한 곳이 아들놈 사무실이었어요. 사무실 입구부터 영어로 가득한 현수막과 포스터가 있었는데 신약 개발과 관련된 것 같더군요. 밖에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 업체에 의뢰해 그 회사가 뭘 하는 데인지 알아봤더니 다이어트 관련 신약을 수입하는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뒷조사를 해준 직원 말에 따르면 이게 사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대표는 아들 말대로 저로 되어 있었죠. 이렇게 허술한 회사로 무슨 돈을 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지만 직원 말로는 블로그나 별스타 등을 이용해 광고를 해서 은근히 선주문과 투자자도 많이 모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은 번다고 하더니 그게 다 남의 돈 등쳐먹은 돈이었더라고요. 머리 좋은 놈이 나쁜 쪽으로 머리를 쓰니 사기도 크게 해먹는구나 싶었어요.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야 내 속에서 풀면 그만이지만 남한테 폐를 끼치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손으로 아들놈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놈이 경찰에 끌려가면서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미쳤어?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신고할 수가 있냐고. 복수할 거야. 엄마가 피눈물 흘리게 해줄 거라고. 악을 쓰고 저한테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하는 아들을 보니 이게 사람 새끼인가 싶더군요. 그래서 다가가 아들의 뺨을 한 대 쳤어요.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인 건지 알아? 그 좋은 머리로 좋은 일에 쓸 생각은 않고 사람들 등쳐먹을 궁리를 하는데 엄마가 그걸 가만 보고 있어야겠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멍청해 보인다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하찮아 보인다고? 아니, 내 눈에는 너처럼 지 머리만 믿고 아무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 가슴에 피 멍들게 하는 네 놈이 더 하찮고 멍청해 보인다.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신고할 수 있냐 그랬지? 네 엄마니까 그런 거다. 내 자식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라도 멈추게 하려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은 죄 달게 받아. 죄값 제대로 치르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땐 엄마가 네 뒷배가 돼줄게. 결국 아들은 모든 죄가 입증돼서 실형을 살게 되었어요. 변호사 말로는 피해액을 75% 이상 변상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제가 그러길 바라지 않았어요. 온전히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자기 잘못을 가볍게 알고 또다시 죄를 지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실형 판결을 받을 때까지 피해액 변상은 하지 않고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제가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모든 금액을 변상해 드렸습니다. 물론 아들 녀석은 모르게 말이죠. 아들의 결혼은 당연히 없던 일이 되었어요. 아들 신혼집으로 준비했던 전셋집은 계약을 파기하고 그 돈으로 그간 아들놈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는 돈을 물어주었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런 사단이 났으니 부모인 채로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겠다 싶었거든요. 1년형을 받고 실형을 살고 있는 아들은 교도소 안에서 착실히 생활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 그동안 자기 인생이 너무 쉽게 풀려버려서
자만했던 게 후회가 된다더군요. 자기가 공부는 잘했는지 몰라도 정말 아둔한 인간이었다고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아둔한 인간이 신념을 가지면 비극이 일어난다고요. 어쩌면 제 아들도 그랬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온전한 인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